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50일 동안 재판만 114번, 증인 124명, 수사기록 25만 쪽. 기록만 봐도 참 방대합니다.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때 증거능력 인정받지 못했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번 최순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했고요. 또 이재용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던 정유라 승마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뇌물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놓고도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는지, 우리의 재판부가 참으로 독립적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해내는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빙판부터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빙판 위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어젯밤 평창 스케이트장에서 눈물과 웃음이 그야말로 엇갈렸는데, 최민정 선수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얘기거든요. 우선 좀 애석했던 최민정 선수부터 얘기하죠. 네,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이었습니다. 최 선수는 불과 22cm 차이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쉬운 은메달이다. 정말 22cm가 뭐냐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확보한 은메달은 여자 500m 경기에서 한국이 처음 따내는 것이라 값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민정 선수도 활짝 웃었는데 몇 분 뒤에 실격 판정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 코너를 돌면서 자리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선수 무릎을 쳤다는 것인데요. 이게 고의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도 아예 실격 처리가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킹부탱 선수, 결국 이제 동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인데, 킹부탱도 우리 최민정 선수한테 같은 행동을 했는데, 네. 거기는 괜찮고 왜 우리 최민정만 문제냐. 이게 지금 SNS상에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논란입니다. 네. 오늘 2부에서 기영노 씨 스포츠 전문가를 연결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그때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가 하면 김민석 선수는 깜짝 메달을 가져왔죠. 이게 김민석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그냥 동메달이 아닙니다. 올림픽 빙속 남자 1500m 경기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아시아 선수 가운데 최초거든요. 이게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요? 올해 19살이고요. 제2의 이승훈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데 한국 빙속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평창 소식 전해드렸고, 여자 하키 팀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본 상대로 마지막 경기 나서죠. 맞습니다. 오늘 일본 상대로 마지막 경기에 나서는데요. 앞서 두 차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오늘 후회 없는 한판승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사실 예선 탈락은 정해진 거긴 합니다만 오늘 일본전도 열심히 뛰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구속 면한 MB의 최측근입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얘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퇴임 이후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인물인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일단 구속을 면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0억 원으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펼친 전직 대통령 음해 공작, 여기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어젯밤 구속이 됐네요. 구속이 됐더라고요. 요 다스 얘기는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다스 얘기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또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귀 기울이실 만합니다. 들어보시고요.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네, GM 공장 폐쇄 반발 속에 전면 투쟁입니다. 미국 GM 본사가 한국 GM 군산 공장 문을 닫기로 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반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어요. 한국 GM 노동조합이 오늘 군산 공장에서 긴급 확대 간부 합동 회의를 합니다. 이 곧바로 결의 대회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노조는 앞서서 과도한 매출 원가 등에 따른 재무 상태가 이게 바로 밑빠진 독이 된 것이라면서 경영진을 상대로 필사즉생 이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GM의 나머지 공장들도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
갈등은 한껏 고조될 것 같네요. 어제 뉴스쇼에서도 저 한국 GM의 속사정들 자세하게 쉽게 짚어드렸는데 네.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한 바로 직후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난 겁니다. 상황이 좀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아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으셨습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마라. 나는 억울하다. 정치보복의 희생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꼭 밝혀야 될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었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한 하도급 업체 관리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제품 수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독립을 해서 그 물량을 감당해낼 새로운 공장을 지어 운영해라. 이 사람은 설비를 들여오고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까다로운 품질 인증 절차도 밟습니다. 그렇게 공장 설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본사에서 부릅니다. 이 회사는 애초에 당신한테 줄 게 아니었다. 다른 회사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사업권을 넘겨라. 버텨봤지만 투자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이 사업권을 넘기고 말았답니다. 바로 3년 전 다스의 협력업체 창윤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폭로한 창윤산업 한승희 전 대표 연결을 해서 직접 좀 들어보죠. 한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스하고 연을 맺으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2000년 7월경에 예. 당시는 대북이공이라고 하는데요. 다스 옛날 사명이 대북이공. 예, 네네네. 예. 그 당시 제가 그 다스 사내 하청 그때 지원으로 그때 처음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2012년도에 예. 그 제 하청 하시던 사장님이 이제 사업을 그만두시고 예. 제가 그 사업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 출범하기 전에 그 전신이 대북이공인데 거기서부터 네네네.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연이 시작된 네네네. 거예요. 네네. 거기서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사내 하청 업체를 뒀는데 거기에 직원으로 네. 일을 하시다가 그 사내 하청 업체의 대표 관리자가 되신 거예요. 네네. 물려받아가지고 그 다스하고는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예, 다스의 사내 하청 업체처럼 하청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014년도에 다스 측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A에서 부품 공장을 따로 지으라고 하는데 이 공장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따로 운영을 이제 하라고 이제 저보고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에다가 부품을 새로 납품하게 됐는데 그 공장은 좀 따로 지으려고 하니 공장을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쪽 일을 좀 맡아가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예. 그 당시 그때 그 다스에서 나오기 쉬웠는데 뭐 제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좀 저보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럼 당신 나가가지고 회사 나가서 따로 공장 지어라. 그럼 우리가 물량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제안이었겠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뭐 한 선생님한테는 그게 좋은 제안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장 새로 지어서 넘치는 물량은 자신들의 공장으로 보내도 될 텐데 한 대표 어떤 직원을 너무 사랑해서일까요? 어떻게 나가서 지으라고 할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당시에요. 다스 원래 그 AS 공장 지으려고 이제 한 1, 2년 동안 이제 남자는 뭐 공장 부지도 알아보고 그 했었는데 예. 그 2008년도에 그 이동영 씨라고 예. 이상은 회장 아들님이 MB 조카 이상은 회장 아들. 네 그분이 이제 다스 입사를 해가지고 공장을 한 게 이제 그분 따로 그때 이제 운영했습니다. 예. 그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포장 공장인데요. 포장 공장. 그 공장 부지가 다스 공장인데 이동영 씨가 이제 다스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 빈 공장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포장 공장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MB 측에서는 임대료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안 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예. 저보고 예. 가라고 했는 공장 부지가 거기입니다.
엄연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어허. 저보고 이제 가라고 해서 저 처음에 좀 의아했죠. 그분이 그것을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씨 아들 이동형 씨, 그러니까 MB 조카가 거기서 포장 공장 하고 있는 걸 버젓이 알고 있는데 네. 한 대표한테 그 공장에 가서 그 공장 부지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이 공장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럼 그 공장 지어놓은 건물 안에다가 다른 설비를 넣어라 이거예요? 저보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강제로 이제 뭐 그 공장을 밀어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동형 씨 측에서 반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동형 씨는 어쨌든 임대료 지금 못 낸 처지니까 그냥 밀려난 거예요. 네, 원래 다섯 땅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만 봐도 주인은 이상은 씨가 아닌 거고. 자, 그러면 이때 네. 우리 한 대표한테 저 이동형 씨가 임대료 못 내고 돌리고 있는 저 공장에 가서 네. 공장 지어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봐서 정학용 전무라고 있는데요. 전무. 예, 그분이 이제 일단 말로 했고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요. 예. 그 이시영 상무 경영 가르치는 그런 뭐 멘토 비슷한 사람인데, 아, 네, 그 이시영 씨가 하여튼 그분한테 많이 뭐 경영수 받고도 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가 MB 아들 전무. 이시영 예, 예. 씨의 멘토 예, 예. 같은 역할. 그 네,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했단 말이군요. 네네네네. 근데 그건 전무의 생각인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MB 생각이 담겨 있다고 그 당시 느끼셨어요? 당연히 애비 생각이죠. 네. 지금 그 회사에 다스의 다른 직원들 몇몇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100% MB 회사다. 우리 한승윤 대표도 거기 직원하시면서 하청업체 직원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100%? 네네. 직접 지시 받으신 적도 있어요? MB로부터? 직접은 없습니다. 직접은 없는데 어떻게 100%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이시영 씨가 입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시영 씨 쪽으로 이제 모든 권력이 쏠리고 예. 이상은 씨 아드님이 거기에 분명히 그 부서장으로 계시는데 이동형. 예, 그분은 실권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처음에는 이동영 씨가 이제 2008년도에 입사해서는 상당히 권력이 상당히 좀 진짜 주인인가 싶었는데 예. 이시영 씨가 들어온 뒤부터는 이동영 씨는 뭐 진짜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그 정도로. 네네네. 모든 권력이 이시영에게 집중. 네네. 그때부터는. 예예.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당연히 MB 거다라고 뭐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시영 쪽으로 이제 모든 인사권하고 이제 그 인사권까지. 자금적인 모든 이제 그 소리다 보니까 예, 예. 그 당시에 이시영 씨 사이 없으면 돈도 마음대로 그 지급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결국 이동형 씨가 임대료 안 내고 쓰고 있는 그 공장에서 이동형을 쫓아내기 위해서 네. 나를 이용한 게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 생각이 드시는 거군요. 예예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기회니까 가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셨겠죠? 예, 실질 당구상에 있는 건 8억이고요. 근데 뭐 저희 직원들하고 제 땀하고 열정은 그런 뭐 금액으로 산정을 못하는 부분이고. 막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그러셨어요. 네네네. 공장 네. 아니 뭐 공장 오픈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네네네. 돈은 8억이지만 거기에 쏟아부은 열정은 뭐 말할 수 없이 컸다. 네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2015년도 2월경에 다시 다섯은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 예. 처음부터 그 장윤환 대표한테 설비를 다 준 게 아니고 우리가 다섯에서 이제 새로 회사를 한 개 만든다. 예. 만드니까 그 회사에 지금 사업장 다 넘기고 새로 만드는 사업장에 하도급을 해라. 일단 말을 바꾼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회사를 만들 거니까 네네. 만들 거니까 그거 만들고 나면 거기에 하도급을 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넘기라고 한 게 뭐예요? 사업권을 전부 다. 사업권을. 예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그 회의를 하고 이제 다섯 내부 그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들이밀어 가지고 예, 예. 이걸 뭐냐. 나한테 사업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지금까지 예, 예. 이렇게 다 투자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놨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셨겠죠. 네네네. 그랬더니요. 자기가 모르는 서류래요. 모르는 서류래요. 예, 제가 당신 사인도 여기 있잖아. 어허. 그하고 이시영 씨도 이게 다 사인했고. 예, 예. 하니까 이거는 모르는 문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기가 차가지고 나는 계속 이제 이 사업 계속 할 거라고 하니까
그냥 좋게 말할 때 그냥 회사 그냥 넘기라고. 좋게 말할 때 넘겨라. 예, 그리고 이 새로 만드는 사업장이 예. 원래 주인한테 이제 이걸 돌려주는 그런 단계인데. 예. 그냥 원래 주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자기도 위에서 지시받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하니까 자기도 힘든다고 하더라고요. 정재무가. 자, 새로운 사업장을 이제 또 만들 거니까 그쪽에다가 당신 사업권 넘겨라. 그 새로운 사업장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2015년 4월 달에 예. 그때 김진 씨가 SM이라고 하는 법인 등기등본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김진 씨라면은 MB의 매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SM이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고. 회사 이름이 그 새로 만든 회사 이름이 넘기라고 한 그곳이 SM이에요. 이름이. 네네네. SM 사업자는 그럼 누구로 되어 있던 거예요? 사내사는 이시영 씨고요. 이시영. 사내에서 이시영 씨고 그 대표사가 김진 씨.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드셨겠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다섯 분위기가 어쨌든 이시영 씨가 다섯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이제 다섯 이제 지분을 이시영 씨가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타업체에서 이제 다섯을 이제 인수하거나 그런 쪽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S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네. 점점점 불려서 이쪽으로 일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네. 승계를 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 얘기를 네. 나중에 들으신 거군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이제 많이 그때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SM을 제가 그때 보고는 이신이가 이제 다섯을 소유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SM에다가 사업권 넘기셨어요? 아니면 못 넘긴다고 끝까지 버티셨어요? 어땠습니다. 버티셨어요.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있는데요. 계약서가 진짜 있었겠죠. 도장 다 찍고 사인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사인 안 했습니다. 예, 거기가 사인 안 하고 버티셨어요. 예. 네네.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세무 이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직원 빼가기를 한 거군요. 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지시받고 일하던 직원들이 예. 오늘 되니까 뭐 저는 어리돼 있고 버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사업장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계약서는 저는 그때 이제 아예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직원들 뭐 생계도 저도 책임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도급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SM이라는 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갔고 우리 네. 창윤산업은 그냥 거기 SM의 하도급 업체로 또 전락해버린 거군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제품 단가 후려치기가 또 시작됐다면서요. 그 이제 하도급 계약을 쓰고요. 처음에 이제 뭐 1,000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예. 보통 한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이 이제 단가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재계약을 그런데 이제 하겠죠. 하도급 그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임금입니다. 임금비. 예. 7개월 만에 그게 처음에 1,000원이 600원으로. 1,000원 쳐주던 것이 600원이 됐어요. 7개월 네. 만에. 네. 본전도 안 돼 적자예요. 적자죠. 그럼 하면 할수록 물량 공급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 손해죠. 예. 그 후려치기 이제 하니까 지금 직원들 임금비도 못 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하니까 이제 경영 능력이 없다고 계약 해지를 이제 당했습니다. 당신은 경영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린 이 회사와 계약을 끊겠다. 아예 그나마도 끊겨버린 거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억울한 일이 많으신데 이거 왜 좀 소송이라도 해보지 그러셨어요? 왜 그냥 다 당하셨어요? 경주에서는 그 당시에 다스라는 업체의 파워가 상당하거든요. 경주에선. 또 도노라도 이것도 MB 거니까 예. MB하고 그 큰 권력자하고 싸워봐야 이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제 이거 사연을 알고 도움받아서 제가 지금 이제서는 이제 뭐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MB 거라는 걸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이거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 하셨던 거군요. 그동안은.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그거 자기 거 아니라 그러거든요. 억울하다고 하거든요. 그분은 하는 말씀이 자꾸 법적인 소유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네. 근데 지금 경주 쪽에서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상원 씨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적으로 원래 그런 MB라고 얘기를 계속 제가 들었고요. 이상원 씨가 출연했는 게 한 반도 안 했습니다. 그 이상원 씨는 제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오너면은 예.
출근을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해서 현장도 이제 가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하는 게 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란 거는 진짜 오너면은 그렇게 자리를 많이 비울 수가 없다. 네네네. 지금 MB는 자기 거 아니란 얘기 들으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당합니다. 황당하다. 누구나 다 그쪽 사람들은 알고 있는 얘기를 본인만 귀막고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 네네. 이용당했던 상황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아마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를 기대하고요. 네. 이 사건, 창윤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진실이 잘 드러나기를, 처벌받을 사람이 있다면 처벌받고 이렇게 네. 되기를, 순리대로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스 협력사의 대표였던 분이죠. 창윤산업 한승희 전 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그 하청업체 대표 얘기 들으셨죠? 네. 다스 하청업체. 네. 사연이 좀 기구해요. 좀 자세하게 들을 부분도 있어서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제가 아예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 행간을 김성환 씨가 말을 빨리 해서 끝낼 수 있으면 1부에 끝내고 안 되면 오늘 파격적으로 2부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워낙 그 대표가요, 앞에 네. 워낙 중요한 부분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막 끊을 수가 없어서 네, 일단 좀 맞아요.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김성환 씨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행간 가보죠. 어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워낙 최순실 씨가 몇 년 나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신동빈 회장은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네, 계시는데 맞아요. 2년 6개월 실형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어땠습니까? 집행유예. 나흘 전에 석방 재판이 됐죠.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같은 혐의 두 개의 판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이 신동빈 회장의 63번째 생일 맞죠?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라면서요. 날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데그룹에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 더 크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더군다나 신동빈 회장이 지금 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저 올림픽 기간 중이잖아요. 사실은 스키협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때인데. 그렇죠. 성화봉송도 하고 선수들 격려도 하고 평창에 가서 아예 살다시피 했거든요. 예. 재판받으러 하루 잠깐 올라왔는데 그냥 법정 구속이 돼서 들어가 그렇게 버린 되는 거니까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황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롯데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예.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갖다 주고 뭐 뇌물 준 금액도 적고 그리고 돈도 줬다가 다시 되돌려받지 않았습니까? 맞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뭐 혹시 무죄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덜컥 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예.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패닉 상태. 롯데가 하여튼 악재가 계속 겹치네요. 네, 맞습니다. 풀려난 이재용, 법정 구속된 신동빈, 두 총수의 엇갈린 운명. 이 뉴스 행간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인가는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훨씬 더 짧았다입니다. 무슨 고무줄이요? 재판이 요즘에 고무줄도 아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 두 총수에게 적용한 법률적 혐의는 묵시적 청탁으로 똑같습니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 네. 뇌물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이심전심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세하게. 여기까지 일단 예고편처럼 드리고요. 아마 상황들을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2부로 갑니다. 수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그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도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불효자 먹튀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좀 짚어볼 법인 것 같아서요. 요 이야기 나눠보고요. 어제 있었던 최순실 씨 재판 얘기는 라디오 재판장에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행간에서는 우리 신동빈 회장 얘기를 했었는데 이 최순실 씨 재판은 라디오 재판장에서 깊이 들어가 보죠. 그런가 하면 화제 인터뷰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민정 선수 이야기 그리고 설 연휴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그 스포츠들이 동계올림픽 종목들이 배치가 돼 있는지 요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요. 오늘 2부 출발은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행간 2부 김성환 씨.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네. 행간이 이렇게 기다려주는 건 처음이다. 제가 오히려 막 두근두근했어요. 심지어 2861님은 네. 잠깐 광고 나오는 동안 세참 먹고 오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극적인 효과. 행간. 자, 첫 번째 행간을 우리가 짚다 말았어요. 네,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더 짧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무슨 재판이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혐의를 적용할 때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두 총수에게 적용했던 법률적 혐의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사자 간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탁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럼 그 두 사람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녹취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줬다고 한다더라 아니면은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방식으로 간접적인 증거로 그걸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다른 사람이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두 사람 간에 이심전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그래서 겁니다. 묵시적 청탁. 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뭘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아는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뇌물 준 거다라고 특검은 본 거고. 네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제허가 이걸로 맞아요. 뇌물 준 거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네. 재판부는 어떻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는 자리에서 70억 원 지원을 먼저 요구했지만 이른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강요 혐의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롯데도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세점 특허 취득이 필요했다. 두 사람 간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다. 이게 묵시적 청탁이었다. 신동빈 이렇게 회장의 겁니다. 경우는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된 거고 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뭔가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안종범 수첩, 예. 영차독대 증언, 예. 문혁법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합병 문제 승인하는데 강요를 했다. 이렇게 해서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이거 다 배척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 없다고 했는데 신동빈 회장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 고무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두 번의 관용은 없었다입니다. 관용이요? 누구의 관용이요? 그러니까 두 총수의 차이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 얽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걸려 있죠. 네, 다 아실 거예요. 형제의 난으로 롯데 총수 일가가 경영비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신동빈 회장한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엄청나게 구형량이 높았는데 작년 12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솜방망이 재판이다. 석방. 엄청나게 많은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예. 물론 뭐 경영비리 재판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관용을 베푼다 하더라도 이번 재판에서는 관용을 베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남았다입니다. 지금 청취자 박상호 님도 그렇지만 신동빈 회장은 1심 아닙니까? 그런 맞아요. 문자도 주고 계세요. 두 총수 재판의 차이점이 뭐냐. 이재용 부회장은 2심 항소심이었고 신동빈 회장은 1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 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예. 신동빈 회장 지금 이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징역 2년 6월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만약에 감형이 이루어진다. 그럼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거죠. 3호 법칙이 또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배추 두 포기 절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재벌은 수십억씩 뇌물 줘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부회장이 이번 재판으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하는 것도 호들갑 떠는 것도 모양이 굉장히 우습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취자 변영신님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재판들 아닌가 네. 이런 얘기 공감이 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2부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눈에 띄는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이 존속 폭행이 급증하고 있고요. 또 재산만 물려받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하는 집안이 많아지면서 이런 법안이 나왔답니다. 대표 발의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아니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라는 게 필요할 정도 상황입니까? 슬픈 법이죠. 그러게요. 사실은 봉양 갈등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효나 윤리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법까지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솔직히 있기는 하지만 예. 현재 상황 봤을 때 해마다 연 한 200~300명 정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 달라고 소송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존속 폭행이 2012년도에 793건에서 작년에는 약 2,300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에 2,300건이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해서 존속 폭행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화돼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 부동산 갖고 있는 분을 통계를 보니까 약 한 59%인데요. 이분들의 평균 자산가가 한 1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부동산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으로 두고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자식들한테 공궁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이렇게 주는데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 자식들이 그야말로 잘 봉양하고 그렇게 폐륜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곳이 사회에 일반화되는 문제가 있기에 부득이하게 법안을 내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효자 먹튀 방지법. 불효자 먹튀 방지법의 원조는 사실은 19대 때 민병두 의원님이 제안을 했는데요. 요 20대에도 뭐 서영교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이미 몇몇 분들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도 발의한 적이 있었죠, 이거.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 민법에도 그 556조에 보면 증여자에 대한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 이게 이제 폐륜이죠. 또는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민법이 이미 있는데 왜 저는 거기에 이미 준 거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 줄 거를 해제하는 거고 이미 줬어요. 뭐 땅을 줄 수도 있고 건물을 소유권을 줬어요. 다 넘겼어도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돌려받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저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채무법, 프랑스 민법 뭐 등등에 보면 이렇게 현존 이익의 반환을 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발의한 거는 독일 민법을 준용해서 알겠습니다. 부당 이득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게 하는 구체적 명시를 한 게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요, 박 의원님,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정도라면 다시 뺏어올 정도가 되려면 명확하게 폐륜의 증거. 이런 거 부양음으로 안 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를 뭐 이렇게 부모의 어깨를 쳤다 이것과 혹은 뭐 방망이로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 기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도 이 법을 만들 때 뭐 검찰 측이나 또는 법제처나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이 기준은 두 가지. 그러니까 좀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 정도 사항이면 일단은 제일 큰 게 법원에 또는 경찰서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는 상황이 되죠. 보통 뭐 폭언을 했다. 이 말로서 뭐 이런 것을 어디까지 그 폐륜으로 볼 것인가는 합리적으로 이제
이거를 근거로 한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예. 이러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상식선.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분쟁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 언어 폭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습니다. 상해라면은 상해 정도는 어떻게 볼 네. 것인가. 이거는 좀 조정하는 작업은 있어야겠네요. 네네.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내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법원 판결인 거죠. 상식선에 맞는 판결을 이 정도 되면 어쨌든 고소고발 내지는 뭐 사건 의뢰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거는 판결에 맞춘 거지. 그런 부분까지 법에 담기는 뭐 하부령이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법에 담기는 조금 알겠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과거에도 유사한 법들이 나왔는데 왜 안 됐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네. 효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 얘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든지 조그만 일도 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법정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실제로는요, 그것도 뭐 일부 맞고, 19대 때 최초로, 민병도 의원께서 불효자 방지법을 냈는데, 예. 19대 때는 자동 폐기가 됐어요.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아, 논의도 안 됐어요? 예, 소위에, 왜요? 이제 법을 낸다고 해서 모두가, 법사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해마다 자동 폐기되는 게 수천 건의 법안이 논의가 안 돼서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이고요. 20대 들어와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병두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들이 불효자 방지법을 비슷하게 냈는데 예.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론을 법무부에서 냈는데 일단 기존의 법률 관계 불안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반환 범위가 불확실하다. 뭐 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는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밀려났던 거군요. 이 논의가. 예, 한 번 논의하고 계류 중인데 예. 그중에 제가 낸 법이 예. 반환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거. 예, 이렇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네네네. 애초에 상속할 재산이 없는 부모 같은 경우에 네.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녀가 아예 지레 나 재산도 안 받고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부모들, 재산 없는 부모들은 오히려 방치될 수도 있다. 어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부 그럴 수 있는데 우선 안 받겠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요즘 어르신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떻게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부분 주택연금이나 뭐 농지연금으로 얼마든지 전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예. 그거는 이 법하고는 사실은 배치되죠. 정서적 사회적 괴리는 있을지 몰라도 이 법하고는 저는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오히려 난 재산 안 받을 거니까 부양 의무도 포기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되지는 않겠는가 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뭐 재산이 있어서 예. 포기한다고 하면 그걸 따르게 노후 대책을 세우면 되고 재산이 원래 이제 없는 분 부양을 안 하겠다. 예. 뭐 받을 것도 없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다 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에 대해서 받고서 엄하게 도망가고 뭐 이런 먹튀에 대해서 방지하자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법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사회적 이런 알겠습니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참 이런 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씁쓸해요. 그리고 씁쓸합니다. 아주 비상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나 안 받고 부양 의무 포기하겠소 하는 자식이 늘어나면 어떡하냐까지 논의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상황이 실제로 그렇답니다. 네.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된 거죠 이미. 네, 이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이번엔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다 모이면 이 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여러분 밥상머리에도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박완주 의원님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어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이라는 형량 자체도 지금 화제고요. 또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거하고는 왜 이렇게 달라? 아니 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뭐가 다른 거야?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지금도 문자로 들어오고 있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재판정에서는 좀 스페셜 재판정 또 꾸며봤습니다. 최순실 1심, 이재용 2심 비교 분석. A부터 Z까지 비교 분석.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먼저 소개하죠. 노영희 상궁님. 이제는 노상궁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사랑하는 연인에게 달콤한 초콜릿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죠. 오늘 2월 14일이에요. 네. 날짜도 몰랐네요, 저는. 어머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라디오 재판정이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빨리 오십시오. 오늘 수락관 상궁 노영입니다. 오늘 수락관에 초콜릿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마당새님. 전 오면 좀 노 변호사님이 초콜릿이라도 좀 줄 줄 알 때 안 주시더라고요. 말로만 이러시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세요. 저도 아침에 눈 떠서 요게 꼭 발렌타인데이가 뭐 좋아하는 사람 떠나서 이렇게 보통 그날 마주치게 되는 남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이거 보세요. 상술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달콤한 초콜릿 얘기하시더니.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재판정. 발렌타인 데이와 전혀 상관없는 최순실 얘기 오늘 재판정에서 해볼 건데 일단 형량부터 보죠. 20년. 사실은 어제 박범계 의원이 어제 저희 첫 인터뷰이었거든요.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박범계 의원은 15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서 한 1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20년이 나오는 걸 저는 보면서 그럼 박범계 의원이 이게 일부러 적게 예상하진 않으셨을 텐데 5년이 더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건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몇 분하고 같이 공개적으로 예상을 한번 했었었는데요. 저는 15년에서 20년형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판사 출신 변호사님 다른 분은 12년에서 15년이다. 박범계 의원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의 그 재판에 들어갔었던 기자 있거든요. 기자분들도 12년 정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게 12에서 15였어요. 어제.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이재용 재판의 그 판결 형량을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나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은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15년도 좀 많게 생각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세게 나왔다. 이런 입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20에서 25년 사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재판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재판부가 장시호 재판을 했던 재판부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웬만하면 좀 풀어주세요. 라고 구형을 했죠. 맞아요. 근데 법정 구속했어요. 그 재판부구나. 네, 김세윤 재판부 맞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그 형량도 그래서 뇌물 액수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고려할 때는 올려치기 쉽게 말해서 25년보다 더 위로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특검이 25년 구형했잖아요. 이게 왜 어정쩡하게 25년을 구형하나 뭐 30년을 하던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건 무기징역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에요. 근데 지금 최순실이 20년 하니까 20년만 살 것 같죠. 이대 학사비리 있잖아요. 23년. 그게 5년이에요. 그게 5년. 3년인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구형 자체 그 계산을 해보면 합쳐서 30년 정도를 구형을 대략 해야 되니까 25년 구형을 했던 거고요. 저는 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벌금이 너무 작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정된 뇌물 액수에 곱하기 2에서 5 사이로 이제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죄 액수가 줄어든 것뿐이고요. 저는 징역형 선고 20년은 굉장히 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25까지도 보셨구나. 백 변호사님은. 원래 좀 세세요 이분이. 초콜릿 안 줘서 그래요. 김세윤 재판부 우리가 어느샌가 판사들 이름을 외우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저는 참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이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엄청난 교육을 시켰구나 싶어요. 판사 복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렇죠. 법에 대해서도 빠삭해지셨고 우리 국민들이 심지어 김세윤 재판부냐 정의영식 재판부냐 이런 판사 이름까지도 알게 되는 이런 영장 판사가 누구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법 전문가들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일단 양형 기준 20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추징금이 이
72억, 벌금 180억.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집행유예가 나왔을 정도인데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지금 비교 분석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뇌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입니다. 뇌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준 사람은. 그래요? 네, 받은 사람은 1억이 없죠.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그 준 사람 받은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은 이제 형법의 뇌물죄가 아니라 특가법의 뇌물죄로 가는데 뇌물을 준 사람은 안 그래요. 특가법이 적용 안 몇 조를 줘도 5년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양형 기준이 관례상 1억을 넘게 주면 이제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다 납득하더라도 36억을 뇌물로 줬고 36억을 횡령을 했고 일부 범죄 수익도 은닉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지?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신분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공무원들이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건데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게 바로 청렴성, 도덕성이거든요. 또 공무원의 직위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 매수 불가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도 너는 문제가 심하니까 받지 말아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1억 이상만 줘도 10년. 근데 준 사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준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를 갖고 싶어서 좀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은 물론 불법성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이재용 재판과 최순실 재판의 차이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볼게요. 공통점은 묵시적 청탁? 청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에서도 우리가 궁금했던 게 경영권 승계 위해서 포괄적으로 노력했던 것 중에 이것도 일환이 아니었느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고 국민들 판단이었는데 재판부는 그건 아니다. 경영권 승계 위해서 한 건 아니. 그러니까 뇌물을 주긴 줬지만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번 최순실 씨 재판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뇌물을 이재용한테 받긴 받았고 주긴 줬지만 강요한 거죠. 강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대부분이 피해자다라고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이거 왜 공통점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특검의 논리는 뭐냐면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제 그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에 그다음에 최소한의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결권, 그 주식에 대한 권리, 그 이후에 뭐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거는 당연히 삼성의 현안이었다라는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증거를 제출했던 게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됐던 여러 가지 문서나 그리고 안종범 수석의 진술이나 수첩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었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재판만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있었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봐서 좀 놀랐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의문 하나. 문영표 전 장관하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도대체 지금 왜 지금 2심까지 유죄 나왔거든요. 난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아무 현안도 아닌데 왜 청와대에서 막 갑자기 막 국민연금을 압박해서 불법적으로 합병을 시켜줬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거기에 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재판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다 다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재판부가 너무 독립적. 대법원 가서 이제 바뀌겠지만 또 이제 그거는 같게 본 거고 두 번째로 다르게 본 것들은 다르게 본 것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재용 재판부, 최순실 재판부.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확정을 지었었죠. 지난번 재판에서. 항소심. 근데 이번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백 변호사님은 뭐 강요죄 피해자로 같이 본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 그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가 또 서로 간에 다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채택했었고요. 이번에는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뇌물로 인정된 액수 가운데에서 예컨대 말의 소유권을 어떤 식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하나는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 그 신동빈 롯데회장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면세점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재벌에 대해서 예. 한 분은 실형을 한 분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게 또 다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경유착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거 사실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봤어요. 같은 행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같은 행위인데 어떻게 한쪽은 정경유착으로 보고 한쪽은 정경유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 이거는 이번 재판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시호 판결할 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는 이미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재판부에서.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라고 바라보고 예. 스타트를 했던 거고. 예. 항소심 재판부는 이건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피고인과 최순실이 기업들을 겁박해서 돈을 예. 뜯어낸 거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럼 거기서 질문. 아까 전에 이 재판부 역시 최순실 재판부 역시 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가지고 뇌물 준 건 아니다라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경유착 아니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동빈 회장 구속이나 SK 관련 판결을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경유착 문제를 떠나서 이제 승마 지원은 확실하게 뇌물로 인정을 다 했죠. 금액은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었던 것 같은데 딱 떨어지게 이게 무언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재판 같은 경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어제 재밌는 판결을 났죠. 강요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뇌물을 준 또 뇌물 공여자이기도 한.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러면 강요된 행위에 의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직전 정도 수준까지를 보통 상정을 하고 두 개를 같이 유죄 판결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제 그걸 인정을 한 이유가 그런 경우에도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재판부가. 근데 그거가 참 더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겁박을 당한 강요죄의 피해자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뇌물 준 건 인정하지만 또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또다시 삼성이 승마와 관련된 뇌물을 최순실 씨에게 준 것 36억 3천만 원 정도는 또 뇌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역시 뇌물 공여를 그 부분 인정하면서 강제 피해자로 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도 또 마찬가지로 봤어요. 그렇군요. 보면서도 한 분은 실형, 한 분은 집행유예, 그리고 또 한 분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한 분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재판부가 사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에서 이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런 그 선고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염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혹시 한 게 맞춰서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또 나오는 거죠.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1847님. 이번에 판결들을 쭉 보면서 판사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판사복이 중요하다. 사실은 근데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야 재판부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라는 걸 처음 느꼈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미림님.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뇌물을 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줘도 5년 이하라니요. 이것도 지금 처음 한 분들이 많으세요.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 못지않게 세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 이런 문자들 주시고 이 송인재님은 이쯤 되면 재판부 재량을 더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삼성공화국이란 증거 아니냐 신용길님은 이런 문자도 주고 계시고요. 이제 궁금증 또 들어옵니다. 궁금증. 자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어떻게 될 거가 재판은 어떻게 될 거가 아니냐 요 궁금증. 사실은 더 중요하게 선고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재판부 역시 김세윤 부장님 재판부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같은 이번에 최순실 씨 재판. 그러면 김세윤 재판부가 지금 장시호, 최순실, 박근혜 연결되는 신동빈, 거죠. 그렇죠. 뭐 안종범까지. 네. 요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판사복이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판사복은 나라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법관이 되면 1년에. 근데 이번에 재판도 마찬가지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판사복이 누구에게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같은 복이네요. 사실 그럼요. 형사합의 22부 이제 김세윤 부장이 이제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업계에선 그렇게 통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중요한 재판을 그 형사 합의 22부가 전담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관련된 판결들을 쭉 보면서 이쪽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뭐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번 판결 지금 조금 전에 판사복 뭐 이게 도대체 재판부마다 왜 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결국 이거는 대법원에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지금 재판 그 특검도 상고했고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열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최순실, 박근혜 재판까지 다 모아서 한꺼번에 대법원이 올라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돼서 만약에 일부가 파기환송된다면 그 파기환송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 다시 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두 분 보시기에는 최순실 씨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올 수는 절대 없다. 더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가졌던 분이고 최순실 씨는 일반 사인이에요.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다면 일반 사인에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국민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특정하여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 자체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죠. 두 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합창을 거기다 하셨어요. 특수활동비도 있잖아요. 특수활동비까지 걸려 있습니다. 요거 문제 하나 해결했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예측 가능해요?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순수하게 제 예측인데요.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뒤집힐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완전한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살펴보라라고 해서 최소한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노 변호사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세윤 부장 재판부가 중앙지방법원이고 1심 재판부예요. 이게 하급심 재판부예요. 근데 정영식 부장 재판부는 고등법원 재판부예요. 2심이죠. 그럼 거의 훨씬 더 높은 재판부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쪽 법리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법조인들은 그렇게 보는 판단을 거예요? 하죠. 그래서 함부로 1심에서 2심 재판이 먼저 나왔는데 그거가 다른 결론을 내리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안정범 수첩 어떻게 이분들이 설명할까 그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그래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의식했을 거라고 좀 보입니다만은 판례를 일부러 인용을 하셨어요. 이 재판부에서. 다른 판례를. 그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 안정범의 그 증거 능력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대법원 판례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그 서류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식의 그 진술했다는 자체가 그냥 본인의 뭐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진술되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진술되었다는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우리는 그걸 전문 증거로 보지 않고 이 정황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보겠다. 그게 바로 판례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안종범 씨가 진술을 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그리고 또한 다른 방송이나 화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받아 적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견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건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이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얘기는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 뜻이 담겨 있는 거군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재용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두 분 다 예측. 한 가지만 짧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의 질문인가요? 국정농단 연루자 중에 유일하게 기소가 안 된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딸의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주셨네요. 그건 뭐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뭐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기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뇌물의 최종적 수익자가 정유라 씨 아니냐라는 얘기 하나 하고 이대 학사비리 결국 본인이 저 승마복 입고 그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들어가서 메달 들고 들어가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도를 한 건 최순실이고 정유라는 그냥 기계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뿐이다라고 일단 특검이 보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봐주는 이유는
정유라 씨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기소 안 한 쪽으로 결론 내지 않을까 싶어요. 노변 노선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래 검찰 특검에서 사실은 그 전에 한참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술술 잘 불더라 이런 얘기했어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그것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일단 특검팀에서 네, 어쨌든간 되게 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뭔가 그 좀 높게 사고 있다. 정유라 씨를 기소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히 약한 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재판이 최순실 뭐 1심까지밖에 안 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판이 좀 읽히시죠. 그리고 판사복이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청취자 김동훈님 오늘 점심은 복국으로 정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라디오 재판정 마무리를 해보죠.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라디오. 평창 동계올림픽 오늘로 개막한 지 6일째가 됩니다. 어제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김민석 선수 동메달 땄죠. 근데 이 동메달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부분에서 나온 메달이랍니다. 쇼트트랙은 최민정 선수 세계 랭킹 1위지만 이 실격이 되는 아쉬움을 남겨서 참 뭐 우리들도 함께 최민정 선수와 울었죠.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는 관심 높은 경기들이 집중 배치가 돼 있습니다. 마치 명절 되면은 TV에서 뭐 재미있는 영화 하나 무슨 재밌는 오락 하나 보듯이 편성표 보듯이 이번 설 연휴 올림픽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스포츠평론가 기영로 씨 연결을 해보죠. 기영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최민정 선수 경기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정 선수가 우선 결승전에서 자리를 좋게 잡기 위해서 준결승전 때 2위로 들어와도 되는데 1위 경쟁을 아주 심하게 했거든요. 힘을 뺐습니다. 준결승에서 힘을 뺐다. 예, 그래요. 그래서 레인 자체는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레인 좋았습니다만 역시 스타트가 늦어서 3위로 출발해서 2위 선수를 이제 추월하는 과정. 그러니까 2위 선수가 킴 부팅 선수라고 캐나다 선수인데 이 선수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왼팔로 킴 부팅 선수의 진로를 좀 방해한 거. 이것이 이제 걸린 거예요. 비디오 분석에. 물론 킴 부팅 선수가 오른팔로 최민정 선수를 밀어내는 장면을 몇 번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최민정이 실격이면 킹보탱도 실격 아니냐.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뜨거웠어요. 밤새도록. 근데 그건 슬쩍슬쩍 민 거는 사실인데 왼팔로 킹부탱의 진로를 방해한 게 뚜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킹부탱이 민 거는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수준의 슬쩍슬쩍이었고 최민정이 민 거는 그 기준선을 넘었다고 심판들이 판단한 거군요. 예, 그렇게 본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강국이니까 어제 경기까지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50개의 금메달이 나왔는데 22개가 한국이거든요. 44%. 정말 잘하겠죠. 견제를 좀 받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견제도 있다. 똑같은 벌칙,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더 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일단 그럴듯한 사유가 될 것 같네요. 네, 홈그라운드 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민정 아쉽습니다. 하여튼 뭐 아쉽고요. 그렇지만 용기를 잃으면 안 될 것 같고 반면에 스피드 1500m의 김민석 선수는 동메달이었는데 스피드 1500에서 메달 딴 게 이게 아시아 선수는 최초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초인데.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가 되면 될수록 아시아 선수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서구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뭐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기 먹고 자란 선수들이. 체격 조건이 달라요. 실제로 보면 알아요. 이게 이제 어제까지 경기 정리입니다. 오늘 주목할 경기는 어떤 게 있나요? 여자 아이스하키 일본전이 4시 40분에 있는데 이 아이스하키는 골대가 좀 작아요. 그래서 못하는 팀이 골 넣기는 정말 어려워요. 항상 보면은 0으로 끝나거든요. 많은 골을 내주면서 일본한테 역대 7전 전패, 최근에 0대 3패 해서 근데 이번 대회도 우리가 한 골을
1 피리어드에서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절반은 성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골을 위해서라도 우리 큰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근데 예선 탈락은 이미 한 상태라면서요. 네, 이거는 5경기는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전까지 3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예선 탈락을 한 상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3경기 남아 있고 오늘 일본과의 경기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에는 뭘 볼까? 뭐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십시오 하는 마치 연휴에 TV 가이드 보듯이 우리 기영노 씨가 좀 올림픽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밤 9시 10분에 예.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가 체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여기도 체코한테도 우리가 실력차가 많이 나지만 백지성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처럼 금메달이 목표다. 우리 그때 히딩크가 뭐 50을 남겨놓고 지금은 50이지만 일씩 올라가서 100으로 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뭐 마치 심리학자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랬었죠. 거스 히딩크 마법을 우리가 16년 만에 또다시 볼 수 있느냐. 9시 내일 9시 남자 아이스하키 체코전 예. 보시고요. 그리고 2월 17일 날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500 남자 1000m 과연 최민정 선수 주종목이 1500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1000 이렇게 되거든요. 남자 1000m도 서일아 선수까지 통과됐어요. 이묘준 황대현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3명이 한 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3명 가운데 1명은 떨어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준중결승전에서.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월 18일 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이상화 대 고다이라 나오 요거 저녁 8시. 이거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네. 지금 랭킹이 그러니까 고다이라 선수가 1위고 이상화가 2위입니까? 네. 네. 이거 볼만한 경기겠네요. 일요일 몇 시라고 하셨죠?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 이 경기도 주목을 하시라. 저는 문득 궁금한 게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경기 아니더라도 야, 우리가 이런 종목도 출전하네. 이런 선수도 있었네. 하는 종목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봅슬레이 김동현 선수가 브레이크맨으로 나와요. 지금 이제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봅슬레이 역할이 역할들이 정해져 거예요.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이 선수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양쪽에 인공 와우기를 착용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손이 전화를 마음대로 거는 거였는데 그래서 김동현 선수의 인간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봅슬레이 4연승도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뉴스쇼 앞으로 들어온 평창 질문 중에 하나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왜 이번에는 경기 직후에 메달을 안 걸어주고 나중에 따로 모아가지고 메달 세리머니를 하나요? 저도 보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묘준 선수 금 따면은 거기서 바로 박수 치면서 메달 걸어주면 좋은데 수호랑 인형만 건네는 이거는 왜 그래요? 예, 토리노 동계올림픽부터 있었던 건데요. 왜냐하면 그 야외 종목 선수들, 설상 종목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춥잖아요. 춥죠. 그 야외에서 또 세리머니 하려면 또 몇십 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장에서는 이제 경기장 세리머니만 하고 그래서 다음 날 올림픽 플라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전통을 동계올림픽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 하나, 그다음에 또 썰렁한 경기들은 사실은 시상식도 썰렁할 수 있거든요. 네, 관중도 많지 않을 수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축하해주자 이런 두 가지 의미로 한다는 거 좋은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선수들 앞으로 잘 뛰어주기 바라고 기량 후회 없이 경기 다 치르기를 모든 선수들이 말이죠. 기원하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스포츠 평론가 기영노 씨였습니다.